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주말 이번 평화통일 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연회 진행을 맡게 된 박사라 간사입니다. 앞서 2분기 정기회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나눠보셨는데요. 자문위원으로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외부분들도 모셨고 또 특별한 강연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상표 애틀란타 총영사님께서는 2024년부터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총영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양력 소개에 앞서 오영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영표 우리 총영사님께서는 항상 저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쪽 옆에서 좀 행사를 치르고 10분 있다가 바로 이리 오셨는데 사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우리 민주평등 자문위원께서 103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 정책과 통일의 방안에서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 번 했는데 그때 마침 서울에 가셨어요. 서울에 가서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서 지금 우리 박유리 영사님께서 오셨지만은 두 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동의 말씀을 꼭 좀 전해주시고 우리 아틀란타가 평화롭게 잘 좀 진행했고 좋은 말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강연회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또 여러 행사가 있었던 중에도 많은 기분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사에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앞에 우리 동남부 한인연합회 홍승원 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유리 영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혹시라도 제가 누락된 분이 있다면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표 총영사님께서는 2023년에 부임하시기 전에도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를 지내셨고요. 2018년 8월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을 지내셨습니다. 2016년 1월 외교부 다자 경제기구과 과장을 지내셨고요. 2013년 12월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을 지내셨습니다. 2012년 8월 외교통상부 에너지기후 변화환경과 과장을 지내셨고요. 2009년 1월 외교통상부 경제기구 환경과 과장을 지내셨습니다. 2005년 6월 주 가봉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을 지내셨으며 2002년 7월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1등 서기관을 지내셨습니다. 1993년 제27회 외무고시를 합격하시면서 외무부의 활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요. 총영사님께서는 다양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 자문 여러분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분들께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서상표 애틀란타 총영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거라고 그래서 들고 하라고 그러는데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북한 우리 박사라 간사께서 제 양력을 소개할 때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요. 저도 상당히 이제 제가 외교부 생활을 30몇 년을 하면서 북한 문제는 항상 외교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북한학 석사를 북한 대학원에서 했어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북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여기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몰랐던 거는 일단 저희가 해방 후에
북쪽하고 남쪽이 갈라져 가지고 체제 경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체제 경쟁을 시작했을 때 그 체제 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잘 사는 쪽으로 못 사는 쪽이 붙게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나만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만이 잘 사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자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체제가 흡수가 되지 않으려면 남한 지도자들은 상당히 뭐라 그러나 반공도 강조를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당시까지는 북한이 남쪽에 개방을 하자고 하고 교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결국 북한이 잘 사는 거는 사회주의권 경제 코메콘이라고 하는데 냉전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시작되면서부터 소련이 사회주의 경제권을 모아서 상당한 원조를 해줬어요. 원조를. 북한이 원조를 많이 받았죠. 당시 미국의 원조는 조금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 이제 못 살았을 때 잘 살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미국의 원조 방식이 그쪽에 가까웠고 사회주의권의 원조 방식은 물고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냉전의 체제 경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하고 서방권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사회주의권에서 더 이상 원조를 줄 물건과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북한에 직격 타격이 왔고, 그래서 북한에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먹을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유신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북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든 거였고, 우리가 이제 80년대부터 잘 살게 되니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적극 개방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을 했었죠. 근데 북한이 8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자기 체제 경쟁이 안 되니까 계속 움츠려들고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결국은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쉽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소련이 붕괴됐다는 건 전혀 이제 원조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원조가 제로. 북한이 자급자족도 안 되고 경제가 당시에 물론 유럽하고 무역은 했지만 그게 충분치 않은 2천만에, 지금은 2,500만으로 우리가 추산하는데 북한 인구를 2천만으로 추산을 할 때 그걸 먹여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제가 넘기다 보면 금방 넘기다 보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북한이 이제 배급제라고 그러잖아요. 배급제가 김일성 지도자가 있었을 때까지는 100% 다 배급을 했어요. 근데 90년 넘어가면서부터 물건이 없어요. 쌀이 없어, 곡물이 없어. 배급을 못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루머가 도는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자기가 이제 결국 이제 러시아는, 소련은 없어졌으니까 서구하고 교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기부터는 좀 루머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증거는 없어요. 제가 루머 끝날 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루머인데, 지금부터 이제 루머인데, 김일성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서구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카터하고도 만나기로 예정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기 더 심한 루머는 누가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 더 심한 루머는. 근데 이거는 그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90년대를 넘었으면서 북한은 거의 그 살기가 어려워졌고, 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난의 행군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소련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이 주지는 않거든요. 중국은 그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자기들 인구 10억을 먹여 살릴 돈이 없는 나라예요. 결국 그 북한이 스스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남한에서 상당히 많이 그때 저희가 뭐 그 정주영이 소 몰고 갔던 데가 그때인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가 쌀이라든지 곡물 주로 준 데는 남한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남한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기에 아사자가 100만에서 200만이 발생. 그게 90년대 중반이거든요. 추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또 이제 아까 그 김일성 얘기가 이제 루머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또 확인 안 되고 들은 얘기인데, 고난의 행군기 때 그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맞을 텐데, 이제 그 김일성 당시까지는 그 배급이 되다가 김정은 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김정은 때 평양 이외에는 안 하겠다. 평양 플러스 그 군인 그리고 공무원. 근데 공무원조차도 이제 배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탈북자 한 분인데, 그 우리 같으면 학교 선생 되는 그 사범대, 아주 유명한 사범대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사범대 학생들한테 먹을 걸 다 주잖아요. 자꾸만 없어서 진짜 콩 몇 조가리가 나오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갖고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근데 그러면 그때 그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은 항상 배급을 받고 살다가 배급을 갑자기 안 해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배급을 잘 못 받던 그 노동자들은 뭐 장마당이다,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실제로 고난의 행군기간에 북한 사람 중에서 돈 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교사, 그 이게 들은 얘기니까 여기도 들은 얘기는 교사하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이 2000년대 아시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제가 유엔에 있을 때도 계속 북한이 가장 큰 지원의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아사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간을 거쳐가면서 그 결국은 이제 그 배급제라는 게, 여기도 보면 배급제 나오는데, 배급제는 그 90년대 초에 완전히 다 붕괴가 됐고 다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데, 그 결국 계속 배급제가 축소 돼가지고 지금 거의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급제라는 게 의미도 없고 지금.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뭐 그 자료 보면 조금씩 나오는데, 그 뭐 장사하는 사람이 늘었다는데 실제 배급을 안 해주니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김정은이 죽었을 때 그때도 좀 이제 루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하여튼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루머도 좀 있는데, 그 김정은이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그 경제 정책을 해서 장마당이라든지 일단 그 공동 생산을 북한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동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원래는 100% 정부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부분을 많이 잘라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개인이 가져가서 팔고 하게끔 해가지고, 사실 김정은 초기에 경기가 상당히 경제가 좋아졌어요.
김정은 초기에 그게 2012년부터 한 2015년, 16년 넘어가면서 좋아지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북한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책을 돌려버리는 거죠. 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런 개방 정책을 중단을 하고 다시 백업을 하다가 코로나까지 맞아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북한이 아사자가 많았을 때 고난의 행군기를 빼놓고 북한이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가 제가 유엔에 있을 때 2015년, 6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심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좀 넘어갔는지. 하여튼 중국은 절대로 북한하고 비즈니스를 안 해요. 북한에 비즈니스를 해봤자 리턴이 안 되거든요. 계약도 안 지키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북한에 유일하게 하는 게 원조는 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도움으로 아마 살아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실제로 북한의 이제 동포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 인권이라는 게 이건 포인트고, 이게 넘어가진 않네. 이게 넘어간다. 됩니다. 예. 인권이라는 게 결국은 상당 부분이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리고 체제와 먹고 사는 게 결국 또 체제인데, 지금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가 작년 말이었죠. 원래는 이제 우리도 북한을 동족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안 하고 적대적 두 관계라고 한 이유는 뭐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쪽 정부하고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개성공단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을 때 개성공단이 북한한테는 달러가 들어가는 창구가 됐지만 실제로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의 개성이 상당히 남한 사상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폐쇄를 했을 때 누가 더 실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 실제로 거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달러가 결국은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폐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계속 더 이제 고립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폐쇄를 안 했어도 북한에서 폐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는데 체제 불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남한한테 원조를 받아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북 관계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대남 강경 메시지라든지 핵무력 하겠다는지, 이건 체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실제로 북한이 2년 전부터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7차 핵실험을. 지금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 단계지만 그래도 좀 고도화하고 그걸 조그만 미사일에다 실어서 보내려면 핵실험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2년째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또 안 하고 있는 게, 북한이 이제 지금 북한 미사일이 괌까지 날아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미국의 그걸 뭐라 그러나 위협이 안 되니까 이제 미국 본토까지 쏠려면 이 대기권을
미사일이 나가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기까지는 성공했는데 들어오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기술을 하려면 미사일을 쏴야 되거든요.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쏘고 있어요, 2년째.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용납을 안 하겠다는 게 경제 제재를 플러스 군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미국이 북한에 군사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에서도 뭔가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머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루머가 막 퍼지는데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쏠 거다라는 좀 루머가 퍼지는데, 그 이제 결국은 군사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도 하겠다는 거고, 아까 보셨던 그런 핵 사용도 자기들이 배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는 일단 이제 서로 간에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북한이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북한도 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하고 똑같은 성장을 하려면 대외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북한의 지도층들의 의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대선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 북한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 목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북한도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간보는 상태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상당히 어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돌린 자료인데, 사실 이렇게 북한의 이 보고서라는 거를 만들기 힘든 게, 저도 이제 북한 공부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내부 서베이가 안 돼요. 결국 탈북자들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탈북자를. 이번에 통일부에서 나온 것도 탈북자를 서베이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탈북자들은 아시겠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탈북자들 보고 북한 사람 보고 범법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 거기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장사하던 사람이거든. 자기 먹고 살아 장사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북한 사회의 체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탈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평양은 2.7%밖에 안 되잖아요. 왜? 평양은 잘 살거든. 평양은 배급자가 100% 좀 돌아가고 있고, 결국 접경 지역에 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데리고 지금 그걸 서베이를 하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내부에서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여자하고 남자가, 근데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중국에 넘어가면 남자가 넘어가면 할 게 없어요. 여자가 가야지 할 게가 많아. 잡일도 할 수 있고, 여자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이제 이런 데서 다 인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중국의 남자가 넘어가봤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비인권적인 대우도 받고, 북한 여성들이 나가서, 그게 상당히 비극적인 건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사실 서베이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얼마나까지 그게 북한 내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도 보시면 이제 식량 배급 노인받은 적 없으면 50% 막 72%잖아요. 평양 100% 받고 있어요. 이분들 적경제, 북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산 배급 비율도 이제 배급 받는 분들하고 배급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저런 분들하고 하면 그렇게 되고, 이게 화폐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문제인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화폐가 어디까지 나오나. 2개가 나오는구나. 이 화폐가 그 북한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데,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장마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서도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2011년 이전에는 북한으로 원화로 많이 장마당이 돌아갔어요. 그 북한 돈이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1년 이후에 거의 북한 돈을 안 써요. 저기 그 북한 돈이 뭐 30%고 달러가 저렇게 된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00불, 20,000불짜리 되는 거는 달러를 쓰고, 한 100불부터 1,000불 사이는 위안화 쓰고, 100불 이하만 원화를 써요. 그게 거래를 하면서 그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그 가령 이제 보면 나중에도 잠깐 나오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 집이 거래가 안 될 것 같죠. 집이 거래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그 여기 미국은 상속세가 있나요? 상속세가? 집 하나 증여를 하려면 서울에서 30-40% 내잖아요. 북한은 또 증여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영원에서 그 뇌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상속세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그 북한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 그 아파트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권이 있는데, 그게 보통 50년이에요. 50년 이용권이 있는데, 제가 50년을 하고 있다가 평양에 아주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주고 싶으면 아들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거기 공무원한테 뇌물만 조금만 주면 돼요. 집 좋으면 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판문점 넘어오다가 총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 유명한 외과 의사가 살려준 그 친구가 그 친구하고 한 2시간 강연하는데, 제가 한번 가서 듣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왜 넘어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상당히 북한에서 군인인데 헌병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뭐 갑자기 뭐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자기 누나가 결혼하는데 20,000불짜리 집을 사줬대요. 20,000불이 어디 있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마 당국의 추적이 돼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20,000불짜리 집을 어떻게 사줬냐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용권을 갖다가 누나 이름을 바꿔주고 거기다 뇌물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도 그런 부동산 거래가 되는데, 그런 때는 다 달러로 해요. 20,000불 되니까 북한 돈 주면 안 해요. 위안화도 안 되고 달러를 줘야지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근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원화가 많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2009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했어요. 1대 100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좀 쥐어짠 건데,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돈을 다 끌어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 100으로 해버리니까 뭐 100원이 1원이 돼버리고, 자산이 100분의 1로, 거기다가 플러스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고 안 해줘요. 더 하려면 중앙은행에 와라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2009년에 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당장 쓰는 돈만 북한 원화로 쓰고, 저장해야 되는 돈은 달러나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벌다가 못 벌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북한 사람은 순진해서 100분의 1의 자산이 줄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에서 그때 상당히 폭동과 소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그 재무장관, 우리 딸은 기재부 장관을 처형을 했어요. 책임으로. 그래서 이제 간신히 눌러놨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그럼 그렇게 잘 되던 거를 상당히 근데 사실은 이것도 루머인데 보통 그 탈북자들이 돈 벌어서 북한에 돈을 보내잖아요. 한참 그 김정은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북한에 달러가 많이 돌고 그걸 돈주라 그러거든요. 위안화가 많이 돌 때 여기 내려온 사람이 가족이 돈이 없으면 북한에서도 돈을 송금해 왔다는 그런 루머도 돌 정도로 북한에 돈이 많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체제 불안이 되니까 화폐 개혁을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북한이 그 개방하기는 상당히 그 체제 위험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참 같은 동족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뇌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뇌물은 그냥 북한이 이제 뇌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서비스차도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은 개인이 그 사업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업권을 가진 게 당이 있고 군이 있고 군하고 당이 대부분 갖고 있고 그래도 부처도 갖고 있어. 부처도 갖고 있거든. 그 사업권을 갖다가 양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수수료를 군에다 주거나 당에다 주거나 그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거나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권 받으려면 어떻게 받겠어요? 북한은 그게 사업권을 나눠주는 게 공식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뇌물로 다 사업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뇌물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집을 아들한테 줄 때도 뇌물 줘야 되고 사업권을 받을 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뇌물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사회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이 사람들은 보면 아마 처벌 완화가 제일 많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거기 북한의 문제아들이거든. 그 처벌 완화가 제일 많잖아요, 뇌물에.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면 장사 허가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게 장사 허가를 받는 게 다 뇌물이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 사업권이 없어요. 북한에 가장 재밌었던 게 북한에 폐광이 많아요. 폐광이 멀쩡한데 폐광을 시켜요. 그걸 파가지고 중국에 팔아요. 석탄을 팔고 그 돈을 해서 나눠 가져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북한도 그걸 용납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잡히면 또 처형하라는데 한때 북한의 폐광이 많이 유행했어요. 멀쩡한 걸 다 폐광시켜 놓고 파가지고 그걸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돈 나눠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광산하는 것조차도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광산 사업권을 군이 갖거나 하는데 그러면 군의 실력자가 이제 폐광을 시키겠지. 그러면 이제 들어가 갖고 다 파가지고 이제 저런 사람들이 저기 중국에 실어 날르고 그래서 잡히면 이제 군 실력자들 잡히면 처형당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게 북한도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잘 사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 받는 사람 두 부류가 북한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고 이 인권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지금 자꾸만 나오고 근데 이거는 저보다 많이 여기 아실 것 같은데 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좀 안 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북한에 6개월씩 들어갔다 나오고 옛날에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가 이제 가봉에 있을 때 옆에 카메룬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을 미국에 공부를 시켰어요. 아들을.
공부시켰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6개월 동안 그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내내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아들이 왜 북한에 왜 들어가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에서 잘 받았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제분 중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선교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 어디 있었는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다른 걸 하나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북한 사람들도 간간히 만나거든요. 북한은 이제 국제회의에 나오면 사실 우리 통일부에서 돈을 좀 대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북한은 출장비가 없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돈을 대주는데 호텔에서 안 자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달러 받아가는 게 나으니까 어디서 자는지 모르는데 통일부에서 한 사람이 항상 쫓아 나와가지고 거기다 그 호텔비하고 일비를 줘요. 일비를 주는데 그냥 일식비 규정에 따라 주는 거지 호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보면 당에서 꼭 한 사람이 따라 나와요. 왜? 감시를 해야 되니까 북한은. 근데 북한도 그 사람 사는 데라 그 당에서 나온 사람이 간간히 비켜줘요. 대화가 안 되니까 비켜주거든. 그래서 거기 수석 대표하고 제가 또 수석 대표로 갔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집에 미국에 하나 와 있다고 하더라고. 영어.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영어 가르친다고. 북한도 영어를 잘해야지 출세를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건 추측인데, 미국에서 6개월 들어가서 있던 애들이 그런 고위 관료 집에 가서 애들 영어 가르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저보다 실제로 아시는 분인데 얘기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제가 들은 경험만 갖고 그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외국어가 있잖아요. 이런 그 교육들이 북한에도 그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다 국영 경제예요. 사업권을 다 그 당, 정부,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이제 불법으로 뇌물을 받아서 하라는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사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그거 말고 진짜 저게 저렇게 많은 게, 아까 다 적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 했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북한에 이게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잖아요. 압록강에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주로 글로 가거든요. 걸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기에 가장 많이 글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나갈 때는 이제 뇌물을 안 주는데 거기 군인들한테 들어올 때 좀 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트럭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거기 넘어갔다 오면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다 사살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완전히 막혔는데, 지금 다시 풀렸다는 얘기도 좀 듣기는데 저 최근은 모르는데, 그래서 저기 사경제라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저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물건 받아다가 장에다 팔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마 장마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국에서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뇌물을 주면서 아마 장사를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사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인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정된 게 하나도 없고, 국영하고 사경제 활동 저게 섞여 있는 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저 데피니션을 안 봤는데 아마 나라 거를 받아다 불안해서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사경제 활동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영해가지고는 뭐 당장 쌀이 없는데 중국에서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걸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게 장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은 게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이렇지는 않은데, 지금 탈북자분들 대부분 다 장사하시던 분이라서 그런 거고, 약품도 뭐 예전에 한참 많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렵다고 그러고요. 전력은 항상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력이 마찬가지인데 석탄 그 가솔린으로 태우지 않으면 전력이 모자라요. 조지아주도 지금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많이 늘어가지고 그 주정부에서 그 가스로 알고 있는데 화력 발전 몇 개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라가지고 화력으로 알고 있는. 근데 하여튼 가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니까. 근데 북한은 일단 석유가 없어요. 석유가. 한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월 좋을 때는 석유도 많이 들어서 중국에 이제 석유관이 그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많을 때는 100만 톤에서 200만 톤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그 미니멈인가 20만 톤인가 30만 톤만 집어넣는데 그거 안 집어넣은 게 관이 닫혀가지고 근데 그건 공짜로 중국이 넣어주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 북한에서 석유를 사는 거는 이제 그 지금 다 제재를 받아서 못 사는데 지금도 뭐 소련에서 사온다고 돼. 소련에 공짜로 주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짜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오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서비스차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건데 저게 제일 낫다고 저게 이제 근데 서비스차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들이 운수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 사가지고 하는 거거든. 산다기 아니라 뇌물 주고 그냥 해서 그 당국하고 놀아 먹고 하는 건데 실제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거는 사실 열심히 안 하고 서비스차가 그 가장 그 열심히 하고 그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뭐 사적 고용 확대라기보다는 제가 보면 그 이 경제가 그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이 계속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적 고용 뭐 이게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여성이 미친 변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탈북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서울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그 옛날 분들이겠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장 보러 갔다 오면 북한은 아니 근데 들은 얘기니까 100%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앞에 걸어가고 여성이 장 들고 쫓아간대요. 근데 서울에 와봤더니 남자가 들고 가고 여자가 설렁설렁 걸어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여성의 그 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여성의 권리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북한하고 같이 조선시대에서 같이 탈출을 해가지고 근대사회로 갔는데 북한이 제일 먼저 여성에 대한 권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반영이 안 되고 여성들은 그 가정에서 남자의 보조적인 지위로 계속 오래 살았어요. 북한이 그걸 이제 좀 많이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그 북한 그 영화라든지 북한 영화도 사실 어떻게 구하면 많이 볼 수는 있는데 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그런 것도 많은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 시장 가면 그냥 다 그 여성분들이 들고 가고 남자는 걸어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피고 북한 남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 피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담배까지는 꼭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그 여성들 남자들은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북한도. 그래서 여성들은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들인데. 근데 지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정권에서 개인사 중시라는 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기 해준 게 북한 정부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는. 이 북한의 이게 휴대전화도 참 저 보시면 2.8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북한이 마지막으로 그 해외 투자가 들어온 게 휴대폰 사업이에요. 그 이집트의 무바라크였나요? 무바라크 김일성하고 되게 친분이 좋아가지고 그 이집트의 오라콤이라는 회사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이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갖고 들어간 돈이 1억 불이야. 1억 불을 갖고 가서 북한 돈으로 바꿔서 거기서 사업을 해갖고 그게 5년 안에 300만 대 막 500만 대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휴대폰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북한 돈으로 그 오라컴이라는 이집트 회사가 3억 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한테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송금하겠다고 그랬더니 북한 당국에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 환전을 해도 되는데 시장 환율로 해. 자기가 1억 불 갖고 왔을 때는 그 공식 환율로 했거든요. 공식 환율은 1달러에 200원, 시장 환율은 1달러에 8,800원. 40 몇 분의 1에 손해보고 받고 가라니까 그 오라컴에서 돈을 다 낳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그 북한에 인베스트먼트 하는 기업이 아무도 없어요. 중국은 예시당초부터 알아서 중국은 절대로 그 북한에 그 투자를 안 해요. 그 원조는 많이 해줘요. 북한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엔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한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했어.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든 지금 항상 그 퀘스천이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대답이 뭐냐면요. 90년대 중반에 고난행군이 그때 100만 명, 200만 명이 그때 아사했는데 그때도 생존했는데 못 살겠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북녘 동포들이 좀 일단 그 이게 하다못해 그 중국이나 뭐 베트남하고 비교는 안 하더라도 쿠바만도 좀 더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쿠바보다도. 그러니까 쿠바가 우리나라하고 최근에 그 외교관계 개설을 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념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랑. 근데 북한이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 체제 불안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 체제 불안이 그러면 그 김일성 김씨 일가의 체제 불안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가서 거기도 그 지배계층이 있거든요. 지배계층의 불안이라는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북한의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외부 시청물, 뭐 외부 관심, 뭐 이런 거. 이게 됐다 안 됐다 뭐 리더십 부정적 평가 이거 뭐 다 나오신 분들이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고 하여튼 북한이 핵 개발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를 못하는 게 핵을 포기를 하면 그 체제가 붕괴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핵은 결코 포기하지. 그러니까 일단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이 붕괴가 될까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경제가 세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없어지면 세계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개발을 포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는 상당히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한류 이런 것도 뭐 다 기념사 뭐 이렇고 그래서 하여튼 인권이라는 게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 다 인권이 다 거기서 출발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체제가 불안하니까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인권이 침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또 인권이 침해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하려면 북한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많은 정보가 있었잖아요. 북한 잘 살게 해주려고 해도 북한에서 체제 불안이 있으면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그래서 이게 참 북한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저희가 그 하나 남겨준 것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북한 인권 바로 알기에 아주 재밌는 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왜 좋은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와 보면 북한 실상 이제 주말도 없이 5시간 새벽까지 근무한다. 그래서 북한에 근로기준법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사회주의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가게를 진짜 돈 잘 벌어서 가게 하신 분이 한 분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아마 도망쳐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돈 많이 벌었냐고 그랬더니 일을 못하는 애는 바로바로 잘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북한에서 잘라버려요? 일 안 하면 못하는 그냥 바로 잘라고 잘하는 애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근로기준법이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뭐 보면 저기 새벽 5시까지인데 거기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말고 그냥 북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돈 벌기 위해서 고용주가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해고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거나 하면 그것도 사실 북한 법에 걸릴 텐데, 그 사람이 워낙 돈을 많이 벌고 뇌물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도망친 건 아니고, 하여튼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하여튼 돈을 빼돌리고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거는 북한의 삶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한 동포로서 북한의 인권이 해결되려면 잘 살게 해주면 되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잘 살게 되면 인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잘 살게 되면 체제 불안이 거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면서 베트남이나 중국이 북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저희 정부라든지 북한을 진짜 많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남한의 동포들과 같이 기본적인 경제권, 생활권을 다 누리고 잘 살 수 있기를 인권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